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산운용사 시각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쿼터백 자산운용 조은래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 이것부터 하고 지나가야죠. 네. 신호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4월 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신호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습니까?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으세요? 워낙 4월 신호 자체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강화된 것보다는 여전히 뭐 좋은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듣기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뉴욕 증시 뭐 반등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수도 이제 3,200 돌파하고 코스닥은 1,000 돌파하고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증시 흐름 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다양한 이슈가 4월에도 있었지만 결국은 뭐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의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뭐 우상향하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월 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경제 지표, 즉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4월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증시의 상승세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재까지 집계된 아직 뭐 진행 중이지만 실적 발표는 현재까지 그 예상했던 수치를 약 86%의 기업들이 이를 상회하는 소위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특징적인 게 이제 연초 이후부터 줄곧 지수를 내리눌렀던 것이 금리 상승 이슈였는데요. 이 부분이 확연하게 좀 주춤하면서 둔화됐던 부분들이 전반적인 투자 환경에 굉장히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데이터들, 거시경제 지표,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86% 이상 되는 기업들이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뭐 3,300, 3,400 간 것도 아니고 밸류에이션도 조금 만만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다소 조심해야 되나요? 아니면 랠리가 더 이어진다고 보시나요? 지금 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우상향 추세가 꺾이지가 않으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점 아니냐, 이제 피로도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상으로 관측했을 때 현재는 그럴 만한 근거는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우려했던 금리는 하향 추세로 안정화가 되고 있고 특히나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결국은.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했던 그 근거인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꾸준히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책적으로 봤을 때나 뭐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제 단순히 너무 많이 올라서 우려된다라는 그 주장 외에는 실제로 지수를 끌어내릴 만한 근거는 굉장히 희박하다,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골드락스와 같은 환경은 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그 단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골드락스. 예, 천천히 모든 환경이 좋아서 살살살살 올라가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하지만 부담이 없는 시장, 그런 시장인데요. 그 저번 주 목요일인가요? 바이든 정부가 이제 증세 얘기 나오고요. 뭐 앨런 재무장관은 뭐 비트코인의 80%의 양도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양도세고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는 뭐 이런 어쨌든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도 싫어하고 공화당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요, 그 증세한다고 해서 시장이 빠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세 이슈가 거론이 되면 그날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뉴스에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랑 비슷했던 일이 법인세 인상 얘기가 나왔을 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락하고 이게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지느냐라고 보면 곧바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역시나 미국장도 같은 패턴을 보였고요. 그래서 뭐 증세 관련된 부분은 바이든 당선 이전에도 누누이 뭐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악재로 해석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증세를 통해 세금을 걷어서 이 세금을 인프라나 복지 등에 활용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반대급부에 있는 정책의 방향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하게만 볼 수는 없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뭐 자본이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투자자들이 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전체 4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지난번 법인세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결국은 누구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의회를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첫날의 임팩트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인 악재가 될 것이냐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그 미국의 이제 주택 가격이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건 알아요. 네. 네, 뭘 아냐면 미국은 땅값이 뭐 거의 없죠. 예, 물론 뭐 뉴욕 같은 데는 땅값이 비쌉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집이 비싸면 집 지어버립니다. 근데 집 지어버리면 그럼 왜 비싸냐라고 물어보면 부자재가 비싸지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뭐 시멘트 가격도 비싸지고 철근 가격도 비싸지고요. 그럼 인테리어에서 집을 꾸미는 가격도 비싸지고요. 그다음에 내구재, 소파도 비싸지고요. 다 비싸집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 가격 상승은 미국에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좀 일어나고 있다. 건설 자재 쪽에. 뭐 전반적인 환경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땅값이 비싸져서 미국의 주택 가격이 비싸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건축 자재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뭐 엄택트 문화가 발달하면서 홈디팟 같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미국의 주택 수급 자체가 지금 여전히 타이트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이 계속해서 필요한 환경이고 주택 경기로만 놓고 봤을 땐 굉장히 장기적인 확장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땅값의 인상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주택 구매가 필요한 그런 수급이 여전히 지금 현재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제가 주목했던 건 뭐 주택의 허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얼마 전에 발표됐던 지표에서 주택 착공이 약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건설 경기, 건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국가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런 주택 지표의 개선세들은 뭐 경제 성장률, GDP에 미치는 뭐 기여도도 굉장히 높을 거고요. 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에 연관된 부분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인프라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의회를 통과하고 이런 것들은. 근데 주택은 뭐 어쩔 수 없이 수요가 많으면 지어야 되니까 우리가 두산 밥캣 같은 거 이런 거 좀 사야겠네요. 밖에서는 인프라 코드 요즘 많이 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제가 오늘 데이터 또 보고 왔는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공매도가 재개한 다음에 항상 지수가 올랐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국내 공매도 같은 경우 제가 전문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뭐 시각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말씀 주신 것처럼 08년 그다음에 2011년에 공매도를 실시하면서 이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그 정책이 해제됐을 때 직후 한 3개월 동안의 지수의 방향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 한 10% 정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플러스 10%요? 네,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준비됐던 악재라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모든 그 과정을 시장에서 그동안 소화를 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에 한정돼서 일단 부분적인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개가 된다라고 해서 지난번처럼 무조건 지수가 이제 또 오른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재개가 됐을 때 악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기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매도 재개 자체가 너무 큰 임팩트를 주는 요인이 되기에는 현재의 투자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이다. 이것 자체에만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이 되면요. 금융소득 그 과세 이런 게 있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도 있고 금융소득 이자 배당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고 이런 거가 조금 5월에 그런 것들이 항상 있으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안 좋은 건가요?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미 작년에 대한 그 부분을 세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납세할 부분은 많이 마련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 뭐 어느 정도 수준의 이제 유동성의 출금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큰 임팩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납부하는 대상이 뭐 많이 늘어난 건가요? 올해는? 그러면은 주식에 투자 많이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5월의 대표적인 뭐 세금 신고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소득 과세 관련된 부분. 근데 이번에 이제 좀 더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작년에 서학개미라고 하시는 외국에 이제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그 부분들에서 이제 주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미국 주식을 거래해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5월 달에 종합해서 매매 차익이 250만 원을 넘어가면 해외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신다고 해도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처리가 되지만 25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번에 출연하셔서 말씀하신 거 제가 재차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 지금 현재 그 디벨롭 마켓, 그러니까 선진국들보다는 이머징 마켓이 조금 덜 좋다. 아무래도 선진국이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도 굉장히 이번에 좋아하셨는데 신호가. 그래도 이머징 마켓이 99점이면 선진국은 100점이다. 1점 더 높다. 이런 투로 말씀하셨어요. 네네. 예, 아직도 그거 유지하시는 거죠? 네,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잠깐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신흥국 같은 경우는 뭐 그때도 신흥국 전체가 안 좋다기보다는 이제 지역별로 좀 뭐 다를 거라 얘기를 드렸는데 한국이나 아니면 대만 같은 반도체 관련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산업들에 연관돼 있는 국가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자재에 노출돼 있거나 아니면 국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금리를 굉장히 경제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올려야만 하는 국가들도 있고요. 신흥국 전체적인 펀더멘탈이 아무래도 선진국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전반적인 거,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절대적인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신흥국의 투자 매력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요거 하나 질문 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근데 요거 좀 어려운 질문인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 네네. 러시아가 50bp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신흥국들이 50bp, 그러니까 0.5%의 금리를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러시아가 우리가 신경 안 쓰죠. 어떤 투자자들이 러시아 신경 쓰겠습니까? 그러나 한두 나라가 이런 50bp씩 조금씩 올리면 언젠가는 우리 주변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들도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두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거론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지엽적인 이슈로 보고 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이제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가서 신흥국이 한 국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얘기가 된다면 사실 미국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적극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뭐 러시아가 인상을 했다고 해서 연쇄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따라서 동반 올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현재로서는 신경 쓸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쿼터백 자산운용의 조응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